내놔도 그만두겠어요. 예?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존중해주지 않으면 뭐 때문에 그거 있겠어요. 그러면 국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그치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다 참 감사하다, 국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신바람이 나서 명예를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가 저는 좀 더 만들어졌으면, 구급 공무원이 보통 뭐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0대 1, 80대 1이다가 10년 전에는 지금은 20대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참 지금이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느 대학이든 어느 전공이든 쏠림 현상이 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라는 것은 골고루 흩어져서 국가 여러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너무 쏠림이 좀 심했고 지금은 적절하게 좀 배분이 잘 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해줘서 어떻게 할 건데? 남는 게 뭐 있냐고. 그 부모 잘 만나고 탓하고 시집 안 만나 탓하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네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그거는 너무 불행한 삶이 되는 거 아니냐. 이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면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있지 않냐. 이런 걸 전 청년들한테 한 번에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그런 걸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경제 신들을 모시고 깊은 인사이트를 듣는 신과의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 우리 3프로TV에 나오셔서 조회수를 무려 80만 회를 기록하신 대한민국 일타 강사 메가스터디의 전한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공무원들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 공무원들 저 모세혈관에 비유하시면서 그렇죠. 우리 공무원 사회의 중요성 또 어려움들 이야기해 주셨어요. 오늘은 새 책이 나왔는데 책 개정판이 나왔는데 이거 여쭤보기 전에 여전히 소득은 높으실 거고 여쭤봐도 돼요? 공개하시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그 소득세를 15억 냈고 네. 이번 달이죠. 6월 네. 달에 세금 내는 게 이번엔 25억이 나왔더라고요. 25억을 납부합니다. 예, 소득세. 지방세까지 합치면 27억 5천. 그렇죠. 네네. 소득세 10%를 또 내야 되니까. 예, 지방세. 그렇죠. 네. 국세에다가 25억에다 지방세 2.5억. 네. 27억 5천이네. 우리가 소득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또 세금 줄이려면 어떻게든 자신의 소득을 알리려 하지 않고 그러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어디서 절세 또는 감세 또는 탈세를 할 테니까요. 그죠? 저는 또 위치가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이고 네. 또 언제나 학생들한테 공무원들한테 마찬가지로 언제나 우리 세금 우리 국민의 의무지 않습니까? 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준법의 의무처럼 언제나 세금 잘 내는 것이 그럼 그 돈으로 국가 돌아가는 거 아니냐 네. 해서 저도 어차피 공인이니까 이렇게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하나의 또 청년들이 볼 때는 미래 세대들이 볼 때는 멋있다. 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유명 연예인들 납세 이제 소득 많이 내는 분들은 공개가 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그게 하나의 어릴 때 하나의 로망이었어요. 나도 언젠가는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는 이런 사람 되고 싶다 해서 뭐 그 어릴 때 꿈이 이제 실현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공개하는 것도 이것도 역시 뭐 많은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에게 또 하나의 좋은 슬레가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들 기부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네. 오른손이 아닌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지만 실제로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기부하는 것이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멋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것처럼 그런 것에 하나 뽐보기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첫 질문에 그거 들었냐면 네. 그게 너무 좋아서요. 그러니까 미국의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 부자인 소득이 부끄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많이 내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뭐 브라운의 아버지가 세금 많이 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도로도 깔고 새 다리도 놓고 학교도 짓고. 근데 우리는 이런 세금을 내는 게 뭔가 자랑스럽고 이런 문화가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네. 탈세에 대한 규제만 강화되고 처벌만 강화되는. 네. 그래서 그 첫 질문 드렸어요. 자, 내 인생 우습지 않다 개정판이 나왔어요. 제일 하고 싶었던 말씀이 어떤 거예요? 네, 작년에 안 그래도 이 방송 나오고 난 뒤에도 그렇고 네. 저 책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 5만 부 가까이 나갔거든요. 네. 4만 부 남는 게 나간 걸로 들었는데 그중에 한 3만 부는 네, 넘었습니다. 3% 때문에 나간 걸로. 네네. 여기에 조회수가 80만 원이나 나왔으니까 아마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온 이유도 사실은 책이 또 새로 나왔기 때문에 네. 또 이게 독자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인세 뭐 이런 거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홍보하러 나왔구나. 네. 저 양반 잘 나가는데 또 책까지 인세 다 기부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작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이제 인세는 전에 다 이제 기부를 했거든요. 세금 빼고는요. 네. 그래서 기부했고 제 통장까지 다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SNS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방송은 마찬가지로 금방 우리 사회자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래 책 홍보하러 나올 때 보이면 또 약간 색안경 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자 어차피 이 책을 가지고 돈 벌 생각 없다. 인생은 다 기부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책을 많이 봐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이 우리 MZ세대 청년들에게 인생 교과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공에 관한 이야기 절반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 절반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성공,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은 다 기부함으로 해서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주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 장모님이 늘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하시는 네. 말씀인데 그 말대로 이제 인생을 다 기부해보고 나니까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 대해서 저렇게 인생까지 기부하더라도 이 책을 꼭 봤으면 좋겠다 추천하는구나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리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선생님 말씀 중에 저 학생들 청년들이 붙인 수많은 댓글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들을 때는 아프지만 살면서 늘 기억에 남는 말들. 쓴소리, 인생 네. 쓴소리. 인생 쓴소리.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내 인생 우습지 않다. 어떤 이야기들 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청년들 지금 이제 해일조선 그리고 네. 다들 3포, 5포 세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조금 발상을 한번 바꿔보자. 역사 강사로서 역사주를 보면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오랜 역사 속에 지금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어디 있었냐.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태어난 것이 무슨 해일조선, 지옥조선이냐. 힘든 거는 맞지만 발상을 한번 바꿔보자. 옛날에는 절대 빈곤이고 지금은 상대적인 빈곤 아니냐.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고 조선시대는 35만 되면 남자 평균 수명이 그거밖에 다 죽는데 지금은 다 건강하게 의료 혜택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살고 있지 않냐. 이것이 어디냐라는 말씀과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전 세계 어딜 나가봐라. 대한민국만큼은 이 살기 좋은 나라 잘 없다. 공공서비스 잘 돼 있고 치안 잘 돼 있고 이런 나라 드물다. 뭐 가깝게는 북한만 하더라도 뭐냐 자유가 어딨냐 거기에. 정말로 해일조선 하는 사람들한테 딱 잡아가지고 북한 가서 한 달간 뭐 체험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살다 오기 한번 해보라고. 정말로 이게 남한이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이고 풍요로운 곳인데 다만 이제 너무 남들하고 비교하고 이런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껴서 그런 거 아닌가 해서 어차피 힘든 거는 맞지만 물론 저 지도자는 달리 해야지만 저는 일개 소시민으로서 봐라 청년들이요. 그래 해일조선에도 어떡할 건데 남는 게 뭐 있냐고. 그 부모 잘 만나고 탓하고 시집 안 만나 탓하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네 삶은 실패한 삶이 되고 그거는 너무 불행한 삶이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사는데 이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러면 속에서도 긍정적이 있지 않냐 라는 속에도 새로운 우리 도전 한번 해보자. 익사이팅 해보자. 뭐 이런 걸 전 청년들한테 또는 국민들한테 한번 그런 한 번의 발상의 전환이랄까요? 그런 걸 한번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면 물론 풍요로운 건 뭐 저희 세대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젊은 친구들은 풍요로운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물론 이제 그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 개개인마다 다 사연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취업 네. 문제, 결혼 문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들. 그 외에도 뭐 주택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다 합쳐가서 여러 고민들이 있겠지만은 그 개인에 대해서 제가 다 해결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로 보면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 해일조선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봐라 그래도 역사적으로 지리공간적으로 대한민국 지금이라는 시대는 긍정적이 아니냐 네. 볼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와 두 번째는 너무 이제 SNS가 요즘 통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SNS에 올라오는 우리나라 1인당 GDP를 보게 되면은 15만 불 정도로 나온대요. 그러겠죠. 5배 정도로 더 네.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 SNS 보게 되면 늘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올라오고 좋은 곳에 여행 가는 사진 올라오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 그리고 뭐 늘 이쁜 얼굴, 잘생긴 얼굴만 보다가 막상 자기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 불행은 스스로 자초하는 것 아닌가? 쉽게 말하면은 너무 남하고 비교질해서 우리 스스로를 네. 왜소하게 만들고 스스로 날개를 꺾고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굳이 그렇게 비교질해 가면서 불행을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비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걸 또 역사 어떤 적으로 설명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직지심체 요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공무원 시험에도 출제됐어요. 네. 직지 불교 경전인데 그게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거든요. 네, 네. 그게 문화재 감정가로 정확하게 환산할 수 없지만 1조 원이 넘는다 그래요. 1천억도 아니고 1조 원이란 가치. 왜 그럴까?
그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면서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찍어낸 책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한 명 한 명 개개인도 마찬가지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고 전 우주 은하계 우리라는 존재는 본인밖에 없지 않냐. 그 인간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모두가 소중한 존재인데 굳이 우리가 왜 비교를 해야 하면서 스스로를 격화시키고 내 스스로 운명을 비관적으로 만들까에 대해서 앞으로 저는 우리 스스로를 일조원이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해보자. 네. 얼마나 소중합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도 일조원이라는 가치를 생각하면 자존감이 올라갈 거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삶이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인 삶으로 변하고 그리고 남들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라도 한 번쯤은 이런 걸 서로 우리 같이 공감해보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우리 민족이 유독 비교를 많이 하는데 네, 뭐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가 급성장하고 하면서 또 이제 비교하면서 저희가 성장했잖아요. 발전한 건 있죠. 나도 그렇죠. 저렇게 잘 살아보고 맞습니다. 싶다.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그 비교하는 이 문화 또 이 경쟁 문화 비교하니까 경쟁하게 되고 그렇죠. 네, 계속 올라가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건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넘겨준 거 아닌가. 예를 들자면 엄마 친구 딸은 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다 의대 가고 다 서울대를 가요. 네, 뭐 그리고 뭐 비교하는 문화. 누구는 승진했는데, 누구는 어디 강남에 어디 아파트를 갔는데, 이 우리 세대가 물려준 걸 젊은이들이 떠안고 있는 것 같아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발전하고 싶을 때는 더 당연히 높은 곳에 기준을 두고 힘들 때는 낮은 곳에 기준을 두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네. 비교하는 것도 시적절하게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업무라든가 일이라든가 공부에 대해서 발전하고 싶을 때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 되죠. 그렇지만 힘들 때는 그게 또 긍정적인 마인드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는 그래 더 힘든 것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 이게 어딘가 이런 생각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것도 청년들한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긍정적인 거라는 것은 보통 잘 될 거야 그것도 긍정적이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것은 바꿀 수 없는 현재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긍정적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집에 가다가 전환길이가 뭐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하나 부러졌다. 제가 예를 들면 그럼 제가 이 내 운명을 저주할까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인정하는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다리 2개 부러지지 않은 게 다행 아닌가? 머리 다치지 않은 게 다행 아닌가? 그래서 저는 현재 이걸 인정하고 그 속에서 받아들이고 이것이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꿀 수 없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 바꿀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부모 못 바꾸잖아요. 네. 이혼하지 않는 한은 부모 못 바꾸잖아요. 자식 못 바꾸잖아요. 그럼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마저도 우리 사랑하자. 그게 우리 라틴어로 다 아는 아모르 파티지 않습니까? 바로 바꿀 수 없는 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 운명마저도 사랑하며 살아가자.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 영어로 바꾸면 love your fate,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뜻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인드도 저는 청년들한테 한번 가져봤으면 조금 우울하고 이런 힘들다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긍정을 바꿀 수 있지 않나 생각도 같이 듭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기성세대가 청년들 보면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저 환경에서 뭐가 힘들까? 우리 때에 비하면 그럼 이제 더 화이팅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저도 이제 자녀들을 기르니까 네. 대학교 다니고 이러면 아빠 때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럼 아빠는 공기업 들어가서 30년 동안 안정된 직장에서 일했잖아. 지금 그런 직장 거의 없다. 대기업 들어가도 또 경쟁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많은 걸 물려줬고 많은 걸 풍성하게 만들어줬는데 정말 행복한 세상을 물려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일개 시민으로서 네.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도 생각하자라는 위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제가 정치 지도자라면 이런 말하면 안 되죠. 적어도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의 이거 요즘 뭐 5% 세대, 7% 세대, 뭐 M% 세대 하지 않습니까? 네. 금방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취업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출산 이렇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고 그 청년들에게 고민을 들어주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익사이트 할 수 있도록 뭔가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대학 축제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끝나는데 질문 답변 받는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아니 우리한테 빚 다 떠는 게 놓고 우리들이 당신들 어떻게 기성세대에 대해서 감사하겠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했는 말이 미안합니다라고 딱 사과부터 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에게 뭐 빚 뜨는 기고 힘든 지금 상황을 만들어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방송 영향이 있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뭐 정치하시는 분들, 정책 결정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해야 되느냐 하면 미래 세대들한테 자꾸 빚 뜨는 길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가 희생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도 G10 국가, 전 세계 이 정도 사는 것은 우리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희생 덕분에 지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당장 어렵다고 우리 먹고 살고 치우자 그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 세대 받은 것처럼 지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이들이 더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갈까? 어차피 미래 세대들이 우리 나라 이끌어갈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에 저는 정책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하는 분들이 정말로 이거는 모든 여야라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공감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했던 것은 위안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로 대안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방송을 뭐 많은 그 정치하는 분들 보시니까 꼭 이런 거는 여야 머리 맞대고 진보 다 머리 맞대가. 왜냐하면 네. 지금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이거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빨리 정책 입안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나오셔서 공무원의 퇴사 이야기했고 실제 네. 우리 공무원 시험 응시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지금 분위기는 어때요? 노량진 분위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게요. 작년 이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돼야 된다 이런 말씀 네. 드렸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는 것은 국가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 되지 않습니까? 수험인들한테 묻습니다. 네 공무원 왜 되려고 하느냐? 하면 그래도 선생님 저는 시민과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으면 이런 정신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 좋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같으면 이제 연금도 있고 원래 사기업에 비해서 공무원 급여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대신에 안정과 연금 이런 게 그렇죠. 있어가지고 네, 근데 네. 지금은 박근혜 정부 연금 개혁이 돼버렸어요. 그 연금 메리트 없지요.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급여만 낮은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 이직률도 높고 면직도 높고 가뜩이나 예산 줄인다고 요즘 뭐 공무원들 보면은 출장비도 잘 안 나온다 하더라고 현직에 물어보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에 여기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뒤로 제가 또 학생들한테 되게 세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또 방송 23군데 방송에 다 나왔어요. 뉴스에 보도되고 난 뒤에 이제 공무원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공무원들이 바로 처우 개선해야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만약 책임감 없이 다 떠나고 이러면은 공공서비스가 망가진다. 전 세계 해외 나가보면 대한민국만고 공공서비스가 뭐 치안 그리고 소방 그리고 교사 그러니까 교육 그 외에도 국가 여러 부처 지방 이 모든 것이 잘 돼 우리나라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만큼 잘 된 나라 드문데 이것이 망가지면 안 된다. 지금 의료 시스템 망가지면 힘든 것처럼 그런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서 그 방송에 나오고 난데 불과 한 보름 지난 뒤에 인사혁신처장님이 국가 이제 부처 인사혁신 공무원들 급여 결정하는 곳인데 그분이 네. 공직 박람회에서 공식화 시켰거든요. 지금 이제 최저임금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공무원 급여가 너무 낮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도 안 된다거든요. 국급 공무원 처음 들어가면.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혁 처장께서 국민들께 이제 공식화 시켰죠. 2024년 올 초입니다. 초에 구급 공무원 연봉 초봉 기준으로 해서 연봉 3,000원 더 받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역할을 했는 것도 있고 이 방송에 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네. 공무원 급여라는 것은 사실상 국가 어떤 우리나라의 물가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올리거나 하기 쉽지 않은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민들이 공감을 하잖아요. 공감대가 형성되면은 그거는 이제 좀 올리더라도 당연히 좀 공무원들 대우를 좀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 인상하는 것을 그래 이제 인상할 때 됐고 당연하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해 주셔가지고 좀 올해는 공무원 급여도 조금 더 올랐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야 니는 얼마 공무원 급여 더 받으면 좋겠니 하니까 지자체에 이제 근무하는 구급공무원인데 선생님 30만 원만 더 받아도 이렇게 생활비 빼고 남으면 조금 그래도 제가 웃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래 알겠다. 내가
그 30만 원 물론 자 구급 올려주면 또 직급에다가 다 올려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쉽진 않겠지만은 저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지금 생활을 거의 겪고 있거든요. 특히 지방보다는 서울시나 수도권은 또 부동산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밑에서 집에 다니는 애들 상관없겠지만 지방에서 서울 와서 공무원 하는 이런 분들은 월세 내고 나면 사실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처우가 좀 더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방송을 통해서도 저는 꼭 그래 내가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래 30만 원 정도까지는 더 받을 수 있도록 얼마나 그 절박한 이야기입니까? 네. 그거는요. 네. 그래 그런 정도까지는 국민들께서 조금 그래 그 정도는 우리가 좀 더 올려주자라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물론 뭐 듭니다. 재정 문제는 별개겠지만 네.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분들 한 달 월급 30만 원 올려주자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저도 알거든요, 그죠? 처지를. 그리고 이제 또 상대적인 거잖아요. 우리 저 서두에 우리가 비교하지 말자 그랬지만 아니 우리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던 친구들인데 은행 간 친구들은 대기업 간 친구들은 지난 3, 4년 동안 그럼요. 급여가 너무 올라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상대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재부의 과장급 후배인데 해외에서 재경관으로 있다가 서울 출장을 왔는데 에어비앤비에서 자더라고요. 이게 진짜요? 10만 원 조금 더 나와요, 출장비가. 아니, 네. 호텔비가. 그러니까 근데 서울에 출장비 많이 줄였대요. 서울에 10만 원짜리 호텔이 숙박을 할 수 있는 호텔이 없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자요. 기재부의 과장급 공무원이 저는 이 시스템이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일본 시스템 따라하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싱가포르가 아시죠? 싱가포르 이런 데는 장관들 5억, 7억씩 연봉 받습니다. 싱가포르 총리가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10배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제가 행시 출신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급여는 쥐꼬리만 하고 안 네. 올라가고 온갖 규제는 많고 실수하면 큰일 나고 한다면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최소한 일을 줄이고 스트레스 덜 받고 정말 뭐 승진 포기하고 대충 다니자. 네. 또는 어디 정치권 줄 잡아서 한 번에 나가서 어디 산하기관장 같은 거 맞습니다. 가자.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 더 있죠. 그냥 기업에 가자. 그러니까요. 임원으로 네, 가거나.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3급 이상 고위직들이 삼성, LG, 현대 뭐 있잖아요. SK 이런데 네. 그냥 가게 되는 그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 되려는 것은 사실 명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그 공감대도 형성돼야 돼요. 적어도 행정고시 5급 정도 되면 엘리트 아닙니까? 네. 그분들이 금방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뭘 위해서 거기 있겠습니까? 그 진짜 옛날에는 권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바뀌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국민들께서 그래 예를 들면 기재부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번 보십시오.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기재부 말씀 나왔으니까 근데 기재부 공무원이 그때 아마 4급이죠. 아마 그분이 뭐 했는가 하면 이제 국가신용등급기관이죠. S&P. 네. 뭐 무디스 인데 있지 않습니까? S&P에다 끊임없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우리나라 신용등 올려달라고. 우리나라 금리가 이렇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이 이미 이 정도 수출 이 정도 하는데 왜 등급이 낮냐? 국가신용등급. 그렇죠. 신용등 올려달라 이메일을 그렇게 보내가 거기서 공식적으로 올려줬어요.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크냐 하면은 바로 당연히 개인도 우리 신용 등급에 따라서 금리가 달라지듯이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은 국가의 신용 등급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국가 채무, 국채 발행하는데도 금리가 달라지죠. 그럼요. 그리고 그분이 더 한 싸게 단계 발행할 올린 수 것이 있죠. 네. 몇 조 원의 영향이 미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게 바로 공무원의 역할입니다. 그게 얼마나 몇 조 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그렇게 하려면 공무원들한테 그래 우리가 수고한다 잘한다 우리 경찰이든 소방이든 일반 어느 부서든 간에 다 고맙다 상수도 하수도 그런 식품안전 공무원이 그치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다 참 감사하다 국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신바람이 나서 명예를 가지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문화가 저는 좀 더 만들어졌으면 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밖으로 안 나오지 안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라도 그만두겠어요. 예?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존중해주지 않으면 뭐 때문에 그 있겠어요. 그러면 국가 망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 본 건 아니지만 제가 미국에도 살아보고 이제 방콕에도 오래 살아봤는데 공무원들 다 갑이에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우리처럼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막 지시하듯이 이야기하는 나라가 우리하고 일본밖에 전 세계 제가 볼 때는 우리 일본 타이완 정도? 제가 작년에 이태리를 네. 갔었는데요. 이태리 그 현지 가이드분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무슨 문제더라? 의료보험 카드인가 아니면 비자 때문에 뭐 하여튼 이렇게 뭐 갔는데 그 공무원들 이제 줄 쭉 서가 있대요. 민원이 오면은 한 50명 줄 서 있다가 30명이 일하고 난 뒤에 그냥 문 닫고 가뿐대요. 그리고 남은 20명 그럼요. 다음 날 또 줄 선대요. 그럼요. 또 줄 서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같으면 아마 그렇게 하면은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예? 막 관공서 불 지르고 할걸요. 우리 저 과장 나와.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그걸 네.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음날 또 줄 선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 서비스 하나 받는데 보름 걸렸다 그랬어요. 네. 우리나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세상에 당연하다는 거 하는 것 중에 당연한 건 없죠. 누군가가 도움의 덕분에 당연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것도 우리 국군 장병들이 지켜주기 때문에, 안보를 지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생업이 가능한 거고, 경찰이 치안 지켜주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고, 또 학교 가면 학생들이 당연히 공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노력 덕분 아닙니까? 네. 이런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다 또는 공무원의 어떤 이런 노력 덕분이라는 걸 늘 생각해주고, 내가 잘나서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누구 주변 사람들의 우리가 도움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마음가짐 발상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르치시다 보면 어떤 친구는 금방 뭐 몇 년 만에 합격해서 눈에 안 보이지만 네네. 어떤 친구는 계속 보이는 친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공무원 수험생. 그렇죠. 예. 네? 마음이 어떠세요? 무슨 말씀 해주세요? 제가 공무원 수험생 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공무원은 5급, 7급, 9급, 경찰, 소방이 직렬로 다 네. 군무원까지 뭐 다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제 성인들이니까 대학 입시는 원래 사실 1등급부터 9등까지 수능 9등까지 모든 수험이 다 응시하지만은 네. 공무원이 이미 직급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높이에 맞춰서 응시를 하죠. 네. 적성에 맞춰서 응시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아직 공부물이 부족한데도 이걸 이제 무리하게 도전하는 애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 제가 또 유튜브에 선소리로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죠. 열심히 해서 될 만한데 게으른 놈한테는 막 진짜 뚜껑 열리는 이야기 해가지고 제가 깨우쳐서 공부시키는 거고. 저 육두 문자도 날리시잖아요. 그럼요. 네. 예. 그 육두 날리는 것도 마찬가지. 제가 그걸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가 합격해가지고 저는 보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날리는 거고, 실제로 또 안 되는 애들 보면은 제가 빨리 떠나라 하죠. 때려차라 하죠. 네. 근데 실제로 그런 영상의 댓글 보면은 선생님 덕분에 때려치워가지고 다른 일에 가서 열심히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는 댓글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게 뭐냐, 자가진 나 딱딱딱 빨리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될 놈 빨리 떠나라는 것은 정말로 저는 올바른 가르침이라 생각해요. 안 된 애들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고통시키는 보다 지금 사실은 공무원이 우리 100만 명이고 5천만 국민 중에서 100만만 공무원이잖아요. 나머지는 다른 일을 하면 다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하려고 했는 애 중에서도 영 아니면 빨리 떠나라가지고 다른 곳에 인생 낭비할 필요 있겠냐, 그런 이야기 하죠. 자꾸 때려치우라 그러면 저 손 회장님이 싫어하시겠는데. 아니요. 새로운 애들 또 오지 않습니까? 학교생은 될 애들 빨리 합격시키는 게 더 네. 낫죠. 예. 발표가 딱 나고, 합격 발표가 딱 나고, 네. 그리고 이제 개강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굉장히 그 선생님으로서 느끼는 감정이 복잡하시겠어요. 그래도 연간에 우리 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당연히 신규가 몇만 명씩 계속해서 네. 영입돼야 되죠. 그래야 네. 그 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는 이제 공무원 합격하고 나면은 진짜 생미 은인처럼 이렇게 막 생각했는데, 요즘 와서는 그런 정도는 아니죠. 네. 이제는 뭐 그 경쟁도 많이 떨어졌고, 또 현직 가서도 예전만큼 그렇지는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죠 이제는. 그런데 적절하게 인원 배부되는 건 지금도 10대 1, 20대 1은 충분히 전에는 기본이죠. 100대 1이었고, 그래, 네. 구급 공무원이 보통 뭐 직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0대 1, 80대 1이다가 10년 전에는 지금은 20대 1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어요. 원래 국가 기준으로. 국가직 기준으로. 10대 1이면 그 강의실에서 1명, 2명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참 지금이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어느 대학이든 어느 전공이든 쏠림 현상이 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재라는 것은 골고루 흩어져서 국가 여러 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존에는 너무 쏠림이 좀 심했고, 지금은 적절하게 좀 배분이 잘 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 우습지 않다. 네. 이 말은 학생들이 그렇게 자존감이 높지 않다.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청년들한테 제가 다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너 다 소중하고 온 우주의 유일한 존재인데 네. 너무 스스로를 비하시거나 기죽지 마라. 너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제가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썼는 책이죠.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까? 그럼 요즘 아까 우리 이야기했듯이 네. 제가 수능 강사 12년 했거든요. 공무원 강사 12년 해서 24년 네, 강의하면서 수능 강사하면서 그다음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것들, 지금은 이제 또 성인 쪽에서 이제 공무원 강의하면서 청년들이 고민하는 것, 그런 내용과 그다음에 제가 또 독특한 삶이 이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능 강사 하다가 잘 나가다가 학원 경영 출판에 실패해서 바닥 생활에서 한 신용 불량 생활 한 10년 했어요. 빚더미에서. 쫄딱 망하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바닥 생활에서 겪었던 것, 네.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운이 좋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일어서게 되었으니까 뭐 성공에 대한 실패에 대한 거, 특히 실패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보다 많잖아요. 그 실패한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바닥생활 10년 하면서 뭐 기업체 강의 가니까 그걸 막 해달라 하더라고. 어떻게 견뎌냈냐고. 그 힘든 거. 특히 잘 나가다가 엎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신불자 생활에다가 빚더미 25억 빚더미에다가 뭐 어쨌든 그걸 어떻게 감당해내냐고 할 때 제 스스로 겪었던 이야기들도 많이 담아져 있죠. 예를 들면은 요즘 청년들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저도 힘들 때 어떤 얘기냐면은 그 당시에 아이고 내 인생 끝이다 그게 아니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그 말씀 해주고 싶어요.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 이런 말이 있거든요. 고난은 감추어진 축복. 예를 들면 전환길도 마찬가지 여기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저도 그런 힘든 걸 겪었으니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뭐 학벌 찬스, 부모 찬스로 승승장구했으면 와닿지 않을 건데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 소장로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나온 대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지만 경쟁 강사들은 다 스카이 대학을 나왔는데 저는 그렇지도 못하고 네. 그런 속에서 이걸 극복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반칙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바닥에 있을 때 느꼈는 것들 예를 들면은 청년들이요 지금 힘들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 this too will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은 고통의 총합의 법칙 예를 말도 있는데요. 힘든 만큼 또 비례해서 어떤 성공과 행복에 대한 것도 아직 기다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메시지를 많이 전하거든요. 청년들이요. 지금 네가 스타트업 하고 뭐 기업 취업 실패하고 절대 끝이 아니다. 제가 엎어졌을 때 잘 나가다 엎어질 때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네. 아직 전반전이잖아요. 그때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 아직 내 인생 살면 80인생 살더라도 30대 후반이면 아직 전반전인데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것이다. 후반전이 남아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공무원 수험생한테 그 말해요. 예를 들면 학교 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떨어져도 괜찮다고. 한 번 더 떨어져 보라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재수한 애들도 마찬가지로 절대 인생 후퇴가 아니거든요. 뭐 바닥에서 생활해 보면 우리가 반대편에서 겪던 어떤 성숙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돌아보니까 전환길이가 성숙했던 건 언제 했나 하면 잘 나갈 때보다 바닥에 있을 때 힘들 때 느끼고 겪었던 것이 가장 저를 성숙시게 만들었거든요. 겸손을 깨닫게 만들었고 그런 것들을 청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봐라 실패가 니만 실패가 아니라 또한 아직 기회도 있고 네가 몰라서 그렇지 왜 나에게만 자꾸 이런 운이었고 네가 몰라지 남들도 사실은 그렇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책 속에도 담았고 저도 이야기 많이 하죠.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 중에 바닥 힘든 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보통 바닥에 떨어지고 다시 못 일어나는 이유가 스스로를 타락시켜서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스스로 타락시킨다는 것은 이제 환경 탓, 부모 탓, 주변 탓하면서 내 신세 망가졌다고 해서 자기 운명을 저주하면서 술이나 담배 이런 데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면 절대 다시 못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있으면 있을수록 힘들수록 자기 절제, 통해서 건강 관리를 지켜야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첫 번째 기준이 바닥에 떨어질 때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왜냐하면 정신이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피폐해지면 몸도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들 그때도 가져야 되고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말자. 두 번째는 또 가정에 있는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은 이제 이혼도 많이 일상화됐지만은 제가 수능 강사하면서 힘들어하는 애들 이제 상처입원에서 상담해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결혼이랑 하면은 아이들 클 때까지 최소한 부모로서 지켜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엎어질 때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상처 안 주려고 가정은 유지해야 한다는 걸 기준으로 삼았어요. 두 번째 기준으로. 왜냐하면 돈이야 지금 보십시오. 제가 빚더미에 있다가 지금 다시 벌었는데 5만 원권 신사임당은 똑같아요. 만 원짜리 신사임당은 똑같아요. 돈은. 그런데 아이들은 가정은 한번 깨지거나 망가지게 되면은 만약 유리잔도 깨졌다가 다시 본드로 붙이면은 유리잔 모양은 되는데 금이 남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그 한번 받아버리면 상처가 되게 오래 가잖아요. 그 평생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상처를 안 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게 또한 아버지의 또 책임 아니겠나 싶었어요. 물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못 키우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공무원 번 돈으로 겨우 애들을 키웠는데 빠듯하게 키웠죠. 그래서 제가 바닥에 있을 동안에 애들 교육시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애들한테 진짜 표를 안 내고 그래서 나중에 빚 다 갚고 난 뒤에 애들이 알게 되죠. 그게 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우리나라에 아버지라는 이름은 또 그런 게 있습니다. 밖에 가서 아무리 뭐 영업 능력 없고 회사 안에서는 무능하다 소리 들어도 집에 오면 자기를 알아주는 아이들과 가족이 있으면은 뼈가 으스러지더라도 밖에 가서 일을 하고 그게 또 감당해내는 게 아버지의 힘이거든요. 저는요. 책임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아버지한테 혹시 힘든 아버지 절대 기죽이지 마라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이 영상을 또 아이들이 본다면
세상에 남의 아버지 잘나고 돈 많이 이러다 뭐 필요 없잖아. 너가 아버지가 세상에 최고 아니냐. 너가 엄마 최고 아니냐. 언제나 그래서 기죽이지 말고 엄마 아빠 최고다 생각하고 좀 그래주면은 아버지는 밖에 가서 그런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지키는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고, 물론 세 번째는 이제 또 받아 힘드니까 또 종교를 찾지 않습니까? 신앙의 절기를 또 지켰는 것도 제 나름대로 또 뿌듯합니다.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진짜 너무 힘드니까 25비전 매일매일 어깨에 지고 있으니까 제가 못 감당 안 되잖아요. 이걸 그대로 내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고 그 때를 기다렸죠. 그러니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책 속에 핑계대지 마라 난신난적들아. 난신적자. 난신적자. 네, 맞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어지러울 난자. 네. 신하신자. 임금과 국가를 어지럽히고 임금을 배신하는 그 역적이죠. 난신적자. 예. 국가와 임금을 어지럽히는 신하. 두 번째는 적자는 그 도적 적자거든요.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 등에 칼 꽂는 자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인물이죠. 네. 불충불효. 그런 인물의 상징이 난신적자고, 예전에 우리 역사 속에 예를 들면 을사오적들 이런 놈들이 난신적자죠. 진짜.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좀 센 편으로 너희들 막 공부하려고 부모님한테 와서 재난기 수업 들어왔는데 너희들이 공부 안 하고 이런 거는 난신적자 아니냐 좀 세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애들 정신을 문득 차리고,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냥 그런 표현을 제가 썼죠. 책에 보면 그 무렵인가요? 아버지가 우셨다는 부분이 나와요. 아, 그거는 제 어릴 때 이야기네요. 아. 그거는 제가 또 수능 강사하면서 네. 아이를 이제 애에 어긋나지 않게 키우는 방법. 이거는 전 모든 아버지 어머니께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이 본다면 다음에 애 키울 때 세 가지만 간직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주 간단해요. 아이를 어긋나지 않고 잘 키우려면 첫 번째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야, 지난길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엄마 아빠 어디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들 뭐, 야, 니 뭐 그밖에 못해. 너 언니는 잘하는데 오빠는 잘, 니는 왜 이래? 그거는 가장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장 귀한데 어떻게 남하고 비교해도 못하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고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조금만 못하면 야, 니가 그렇지 뭐, 너가 아버지 닮아서 너가 맞아, 니가 그렇지,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못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믿음을 저버린 거거든요. 설령 아이가 조금 고개를 갸우뚱거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더라도, 아니 남들은 다 믿더라도 아들, 딸, 아빠 엄마는 너를 믿고 있다. 네가 이제 지금은 뭐 그 아빠 엄마도 좀 고개 갸우뚱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라 믿고, 네가 삘 받으면 네가 좋아하는 거 반드시 해낼 거라 믿어. 이 믿음을 끝까지 가져주는 것. 세 번째가 나는 네가 자랑스럽답니다. 이건 더 쉽지 않거든 사실은요. 예를 들면은 야, 주변 친구들은 어느 대학 가고 어느 좋은 데 취업했는데 니는 이러면은 자랑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비교하지 말고 그래도 무조건 우리 아들 딸이 가장 자랑스럽다까지, 나는 네가 그래도 제일 자랑스러워. 엄마 제 취업도 뭐 이래도 그래?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나 너희 편이야. 네가 세상에 가장 자랑스러워. 네 아이잖아요. 그 세 가지입니다. 나는 너를 가장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고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해주는 이거 세 가지만 간직하면 아이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설령 아이들 스스로도 뭐 예를 들면 나쁜 마음 먹고 막 탈선하다가도, 그래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 세 가지 그걸 간직만 하면은 절대 아이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모시는 중에서도 그렇게만 하더라도 훨씬 더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끈끈한 사랑, 믿음, 그리고 이것도 같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 그 네. 말씀을 사실은 아빠들은 다 알지만 참 현실에서 그렇죠. 잘 안 네.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게, 저희 아버지는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때 학력고사 세대 아닙니까? 아, 네네. 기억이 나요. 너 잘할 거다. 이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들한테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네, 아까 왜 아버지 우시는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게 저를 바꾼 계기가 됩니다. 네. 제가 고3 때 네. 저희 집에 가난해요. 대학도 못 보낼 줄 알고 또 친구랑 또 우리다 놀았어요. 아버님 농사 지으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에 제가 대학을 못 가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식 다녀오셔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저보고 이제 야, 네 안방 올라와 봐라. 얘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다락방에 뭘 내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래 뭐 펼쳐보려면 보여주시더라고. 이 뭔지 아느냐 이러더라고. 돈이었어요. 10,000원짜리 이렇게 있던데, 기억나는데
아버지는 네가 대학 갈 줄 알고 엄마 아빠는 뼈 빠지게 이래가 네 믿고 이렇게 등록금을 준비해놨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우셨어요. 그게 제가 본 아버지의 처음이자 마지막 우시는 모습이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다니. 이거는 불효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해서 제가 아버지께 저도 딱 한 말씀만 드립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다시 자취방으로 와서 미친 듯이 또 재수할 때 공부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저희 아버지의 눈물만 아니고 바로 부모님의 눈물만 간직한다면 절대 아이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또 금방 말씀드린 아들을 믿어주고 딸을 믿어주는 것처럼 설령 이걸 늘 많이 쓰면 안 되지만 진짜 아들 딸이 말 안 듣고 하잖아요. 할 때는 어머니께서 아들을 안고 딸을 안고 응응 한번 울어보십시오. 아들아 왜 이러니? 나는 내 사람 이런데 너 왜 이러니? 하고 진정으로 맨날 울고 이러면 효과 없겠지만 한 번 정도 저희 아버지처럼 네. 한번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눈물 아니겠습니까? 사랑에 매이듯이 저는 그 기억이 나네요. 저를 바꾼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 수십억 빚을 뭐 조금씩 갚아 나가셨겠죠. 언제 좀 희망이 보이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좀 탈출할 수 있겠다, 벗어날 수 있겠다 하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서 수능 강사하다 네. 1타 강사하다가 그때 EBS 강사도 됐지만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때 벌써 1년에 뭐 수억씩 버셨다면서요? 네, 그때 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네. 수억보다 더 버는 것 같은데요. 그때는 카드 결제 아니고 학원이 옛날에는 그 현금 결제를 해가지고 네. 쇼핑백에 네. 이래 수학 그 강사료를 받아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바닥이 떨어지고 대구에서 이제 은희도 괜찮았어요. 대구 먹고는 살 수 있는데 돈 빚이 25을 졌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 수는 있겠는데 빚 25을 갚기에는 도저히 불가능이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노량진에 올라왔죠. 요즘 이제 뭐 수능이든 공무원 1타 강사 되면은 그래도 전국 학생이 다 듣잖아요. 네. 그래서 노량진 올라가서 공무원 한국사 강의를 하자. 1타 강사 되면 빚 갚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처음에는 제 수강생 안 해도 10년간 다 잊어지고 아무도 없고 그때만 하더라도 사실 노량진에 이제 컵밥 거리에 수험생이 되게 바글바글했어요. 네, 네. 온라인 동영상보다는 그래도 오프라인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제 수강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았다 하지만 사실 노력도 했죠.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와가지고 월세 구할 돈도 없어가 모텔에 좀 있다가 네. 제 그 친구가 너무 안쓰러우니까 모텔에 있기는 좀 그렇다 해가지고 고시텔을 구해줬거든요. 보증금 500에 월세 한 30만인가 그랬는데 월세 30을 제가 못 내가지고 아주머니가 겨쳐 나왔어요. 아저씨 방 빼라고 빼야 된다고 막 해갔는데 그때 참 서글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했죠. 수험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단기 학기이지 않습니까? 공무원 수험생들은. 그래서 단기 학기 하려면 시험지 10년치 기출하고 교재하고 이제 기존 교재들하고 구입해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괴리를 찾아가지고 비법서를 개발하죠. 기존의 공무원 수험생 한 700페이지, 800페이지 되면은 제 거는 100페이지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흔히 수능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 빼고 네. 맞힐 거면 다 맞히자 이 전략으로 하면은 한 2문항 정도 틀리더라도 90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빨리 볼 수 있잖아요. 얇으니까. 네. 그래서 한국사는 빨리 보고 타 과목에 빨리 시간 투자해라. 그 전략으로 갔는데 그게 사실은 입소문이 나가지고 수험들 입장에서는 그래 한국사 90점만 먹자 그만. 보통 공무원 합격 커트라인이 85점이에요. 그래서 그 전략이 통해가지고 수험 입소문이 나서 그게 지금까지 한 10년 됐는데 120만 부가 나갔어요. 어마어마하죠. 노량진 역사상 가장 많이 나간 책이 제 그 필기노트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승부했고 또 고객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자라는 기준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9급, 7급 시험 치러 다 응시하러 갑니다. 원서를 직접 내고. 네. 네. 그러니까 그 열정을 수험생들이 알아주더라고요. 그 좋은 점이 또 시험 치고 나면 이제 제가 직접 문제 풀었으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 수험생들은 교실에 나가지만 저는 거기에 남아 노트북을 켜고 가다발을 바로 올려주는 거죠. 제가 가장 먼저 올리거든요. 네. 제가 시험을 직접 봤으니까. 그게 수험인들한테 입소문이 타가지고 그래서 전환기 쌤은 참 우리 수험생을 진짜 생각한다. 고객의 어떤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들 이해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물론 또 제 생활을 되게 단순화시켰죠. 강의 교재. 그래서 제 좌우명 미친 자는 성공한다. 제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시간을 강의에 모든 걸 집중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열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단에서 죽어가는 전환기를 보게 될지 모른다. 이 정도로 제가 강단에서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 돈이 없으니까 못했고 그 뒤로 이제 자존심 때문에 안 하게 됐는데 그래서 수험생들이 입소문을 타가지고
또 많이 알아주더라고요. 전환길만의 재밌는 그 강의법 몇 개 있잖아요. 역사는 또 외울 게 되게 많잖아요. 네. 되게 재밌게 이렇게 쏙쏙 귀에 몇 개만 보여주세요. 아, 제가 오늘 저 네. 질문지에 없는 질문 너무 많이 하네요. 괜찮습니다. 몇 개만 보여주십시오.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죠. 정난세가 1592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년이죠. 네, 1592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러고 있을 때다. 그리고 조선건국은 이승계가 세워서 이승계를 영어로 하면 성계리잖아요. 네. 1392, 392, 1392, 1392년이거든요. 이성계니까. 네, 성계리가 승계리. 세웠다. 네네. 1392년 조선건국. 네. 그리고 6.25 전쟁 같은 건 이제 유명해졌던데, 그거는 저는 이제 그 개그 프로에서 보고 따라했는데요. 네. 6.25 전쟁은 이제 북한이 쳐내려왔잖아요. 그 북한이 쳐내려왔으니까 북침이다. 맞는 것 아니? 남한이 침략을 당했으니까 남침이다. 어디 맞죠? 그게 헷갈리잖아요. 북한의 그렇군요. 진짜 헷갈리죠. 네. 보통 우리 북한의 남침으로 이렇게 네. 6.25가 시작됐다. 네, 네, 그걸 헷갈리지 않는 그렇군요. 방법은 네. 똥침으로 생각합니다. 똥침. 손가락으로 똥꼬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손침입니까? 똥침입니까? 그렇군요. 맞는 쪽이.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쳐내려왔으니까 남침이 맞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 이야기 몇 개만 더 드릴게요. 청년들이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지 않습니까? 요즘은 더 연애도 안 하고 사람 자체 만나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제가 혼자 되겠습니까? 국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출산 장려책으로서 수십조, 수백조까지 넣었나요? 예산 투입에도 지금 똑같잖아요. 똑같은 걸 반복하면 안 돼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투입했어요? 그런 걸 계속하면 안 되나요? 뭔가 발상 확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자꾸 출산 줄어드니까, 자꾸 인구가 줄어드니까 나라가 결국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은. 그래서 저는 좀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간단한 이게 단순 논리로 와닿게 좀 해달라고. 내가 결혼하겠다. 그럼 당장 그런 게 뭐죠? 결혼하려겠다 하면은 애 어떻게 키우지? 네. 결혼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혼 딱 하면은 집을 어떻게 해준다. 애 딱 낳으면은 얼마 준다. 그러면 애 교육에 대해서 국가에 책임져 줄게. 그리고 육아 걱정하지 마라. 국가에 책임져 줄게. 그까지 저는 그런 근본적인 탁탁 와닿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한 어떤 부처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있잖아요. 와닿도록 해서 이 정도면 애 낳겠다. 그런 정책을 바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처 만들고 조직 만들고 이러면은 예산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딱 껴놓고 우리 수십조 수백조 썼다 그래요. 네.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지? 그런 건데 근본적인 의문을 좀 가지고 좀 혁신적인 발상을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책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챕터가 있어요. 제가 그 부분 못 읽어봤는데. 그거는 저는 옛날 같으면 무조건 이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공무원 수험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거죠. 보통 옛날에는 대학 졸업하고 나면 빨리 결혼하고 취업한다. 이 두 가지 아닙니까? 취업하고 결혼한다. 근데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부모는 자꾸 빨리 결혼해라 하는데, 근데 옛날 가치관은 부모는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치자. 네모된 가치관인데 그게 끼워 맞추려면 지금 세문화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왜 끼워 맞춰야 되냐? 결혼은 이제는 또 세상은 변하지 않냐? 네. 어떤 정책 대안이라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냐에 대해서 수험들한테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마라. 혼자 살면 되지. 요즘 그런 것도 많지 않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한 거죠. 네. 네. 인생의 100일은 저축해두고 나중에 찾아가라. 여기서 100일은 어떤 100일을 말씀하시나요? 그건 뭐냐면 제가 수능 강사할 때 만든 표현이에요. 우리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부모님이나 수험생 있다면 수능 100일 앞두고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100일 앞두고 있다 치자. 그러면 그 100일 남은 기간 동안 사실 많이 바뀌거든요.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대학 다닐 때 3, 4, 5월 3개월 공부했는 학습량보다 중간고사 앞두고 일주일 공부했는 학습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또 시험 임박해서 공부한 것은 기억력이 또 바로 시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다 고스란히 담겨 있죠. 그래서 저는 제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 말 했었죠. 야, 100일 앞두고 있을 때는 지금부터 남은 100일은 내 인생에서 싹 빼라. 없다고 생각해라. 알았지? 그 100일 동안의 모든 에너지 시간을 공부에 집중하라고. 왜냐하면 그 100일 만에 내 대학의 레벨을 올리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불합격을 학교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그거다. 그래서 100일을 버리는 게 아니고 100일을 저축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축해두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놀고 싶고 영화 보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여행 가고 싶은 거는 그대로 저축해놓으면 시험 치고 난 뒤에 그 저축해놓으면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찾아서 마음껏 누려라. 모든 건 때가 있지 않냐. 만약에 대학 입시 끝나고 난 뒤에 공무원 시험 치고 난 뒤에 그걸 누린다 치면 부모님도 박수할 거 아닙니까? 지금 100일 앞두고 만 그거 못 참아가지고 여행, 연애, 이런 걸 한다면은 부모님 눈치도 보고 본인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저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라는 차원에서 그 말을 한 거죠.
그 100일이 100일로 안 돌아오고 500일, 1000일로 아, 그럼요. 저축해 놓으면요. 그죠? 그럼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시험 전에 공부한 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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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학생들에게 내 인생 절대 우습지 않다. 네. 오늘 그 이야기 제일 많이 했는데 학생들에게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 네. 좀 정리를 해 주시면요. 먼저 내가 힘들면은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많이 졸리면 나는 왜 이리 졸리지? 남들은 맨날 공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집은 왜 이런 나에게 우리 집은 늘 왜 이렇게 우울하 늘 이런 일 발생하지? 근데 보통 유독 나에게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 하죠.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사실상 뚜껑 열고 보면은 어느 집이나 문제 없는 집 어디 있겠냐. 그럼요. 그리고 니한테 니 보는 눈에서 걔들이 안 졸리는 거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걔들도 똑같은 인간이라서 똑같이 졸린다고 사실은. 그래서 보통 사람이 나만 힘들다 생각하면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동굴 속에 갇혀진 것 같거든요. 남들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너무나 바닥에 있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영원한 건 없다 세상에. 그래서 제가 바다에 있을 때 제가 힘들 때 저희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한기라 잘 견뎌내라. 어떤 어려움도 10년을 넘기지 않는다 하더라. 그때는 와닿지 않았어요. 아니 10년을 어떻게 견디자 이거를 했는데 지나 보니까 10년이었어요. 딱 회복되는 게. 그래서 그 말씀 맞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고통의 기한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결국은 지나간다는 거. 두 번째는 고통은 감추어진 축복이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우리가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골목길을 딱 돌기 직전까지는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늘 이런 힘든 거 있다고 생각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때를 잘 기다릴 줄 알면은 또 기회는 온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인생 독립이 행복이 되려면 계획도 필수다. 그중에 계획 5개 세워라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수험생들한테 네. 매일 계획, 네. 일주일짜리 계획, 한 달 계획, 1년 계획, 마스터 플랜까지.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수험생들한테 이야기하는 네. 거고요. 계획표 세우라는 것은 뭐냐면 혹시나 영상 보시면도 과연 계획표를 세우고 하는지 보통 우리 지하철 서울에 보면은 뭐 신도림역, 노량진역, 강남역, 환승역에 보면 사람들 다 뛰어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 저는 생각하면 그 습관일 수도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책 읽어보면은 시간을 지배하는 자 이런 책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계획표를 세우지 않으면 끊임없이 시간이 끌려갑니다. 끌려가거든요. 자기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피동이 돼가 끌려가는 거 거꾸로 계획을 세우고 하면은 언제나 내가 주체가 되고 자유함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미리 준비하고 계획표를 세우는 습관을 좀 길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일타 강사 전환기는 우리 국민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어떤 선생님으로 남길 바라세요? 앞으로의 계획 여쭤보고 마무리할까요? 네, 저는 원래는 지금 방송 2년 전만 하던 방송인데 안 나왔습니다. TV 출연이나 CF 출연도 몇 개 있었거든요. 안 갔는데 이유는 그냥 유명해지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 제 의지와 무관하게 유튜브에서 너무 많이 알려져 버렸고 지금 조회수가 2억 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됐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저보고 또 그렇게 하라는 어떤 또 그 사우나에서 만난 그 60대 남자분이 며칠 전에 또 어떤 분이 또 저보고 뜻밖으로 그 말씀 하셨거든요. 혹시 진앙세 말이시냐고. 네. 맞다 하니까 이제 강을 떠나서 바다로 와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일 좀 해라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 두 분이 공통점이 그거였어요. 저는 그만한 자기 되는가 스스로도 또 뭐 고민했지만은 제 삶의 모토 기준이 인생 10개명이 있는데 10번째가 대장부는 소인배와 논하거나 싸우지 않는다.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제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걸 선택하거든요. 제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게 제 개인으로 이익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노량진 물론 공무원 강의가 메인 직업입니다만은 소속사도 메가스타디고 네. 하지만 어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또 약간의 희망과 또 어떤 대안이라 해야 될까요? 공감해주고 이런 역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저는 정치를 하지 않지만은 정치하는 분들께 이런 정책, 국민들이 이걸 원한다는 데 대한 목소리를 좀 내드리고 싶어요. 국민을 대신해서. 그래서 제가 꿈꾸는 것은 현재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국가 이기주의로 갔고 반도체 전쟁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는 되게 위기라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역사 공부해보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민족은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이 큰 변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 속에서 저는 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뭐 다 공감하겠지만 우리나라 여야 대치도 너무 심하고 진보 보수 갈등도 너무 심하고 세대화 갈등도 너무 심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꿈꾸는 게 좀 더 통합되는 국민. 그래서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서 강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강한 대한민국 통합되는 국민. 그리고 행복한 국민이 좀 되는데 뭔가 자그마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역할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면 되거든요. 공무원 급여 올리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고 네. 모든 국민들이 공감해 주면 되거든요. 이런 역할에 저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환길 참 저 사람은 뭐 우리 청년들에게 대한민국에 뭔가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된다. 그런 걸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자, 네, 헬조선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뭐냐? 자기 삶은 실패로 끝날 거고 부모 탓하고 시대를 탓하다가 결국은 우울한 삶을 살게 될 거니 좋다. 현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어떤 생각만큼은 그래 이 현실 인정하자.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으로 반박 불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석기 시대, 신석기, 삼국시대 태어나는 것보다 조선시대 태어나는 것보다는 지금은 풍요로운 시대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알자.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을 불평하기 때문인데 그래 누릴 수 있는 것도 많지 않냐. 그래 대한민국 어쨌거나 대한민국 태어난 건 못 바꾸잖아 이미요. 그러면 이 북한 노스코리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어디냐? 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속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신과대와 메가스터디의 전환길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